포스코 인터내셔널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6.7%, 영업이익은 43.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은 무려 77.5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루풋 타임즈에서 좀 소개를 이미 했습니다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홀딩스가 일본 혼다와 그 전기차 그 협약을 맺으면서 부품이 또 문제가 되는데 부품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맡겠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버핏이 영원히 살아남을 기업이라며 사들인 일본 주식은 그게 종합무역상사 5대 종합무역상사인데 이 종합무역상사들 중에 일부는 그 전범기업으로도 되어 있었던 데인데 일단은 TSMC 거를 팔고 일본 종합상사 주식을 왕창 사들인다는 얘기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왕년의 그 대우 인터내셔널로서 포스코가 인수하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됐는데 우리나라의 그 3대 종합상사라면은 삼성물산, 그다음에 LX 인터내셔널인데 버피동께서 한국 종합무역상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 모양이에요. 어, 그, 뭐, 재벌 그룹마다 다 종합무역상사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이 어떻게 보면은 그 독자적인 것 같기도 하죠. 이토츠 상사라고 저기 이 직장 생활할 때, 조직 생활할 때, 그 이토츠 상사의 뭐 경영 혁신, 뭐 이런 얘기도 공부를 좀 하고 그랬었는데, 마루베니도 많이 이름은 들어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일본 견학을 갔을 때, 이 스미토모 그 상사 이런 데가 아니고 스미토모 그 하는 이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또 그 공장들도 있죠. 그런데도 견학을 가봤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어쨌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매출이 2022년도에 32조 5천억 대를 그 올려가지고 6.7% 증가했는데 뭐 여기는 그냥 그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아니고 그게 재고를 줄였어요. 이거 그 상품 유통업 무역 상사로서는 이게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재고 회전율이 왕창 올라가니까 적은 재고를 가지고도 매출을 크게 올릴 수 있는 회전율이 높다는 이점을 나타내게 되죠. 판매 관리비 14.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5천억대로서 전년도보다 38%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가 회계 결산 내용인데요. 스루풋 회계로 결산한 내용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매출 원가라고 얘기해도 뭐 안 될 건 없어요. 그것이 매출은 6.7% 상승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는 5.7%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무역상사니까 원자재를 수입해다가 또는 또 우리나라 제품을 또 팔기도 하죠. 그러니까 상품을 구매해 가지고 일정 마진을 붙이는데 이걸 딱 보면은 1%가 나옵니다. 1% 마진이 2조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23.8% 스루풋 금액상으로 증가했고 스루풋 율로는 0.9%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이 18.5%가 증가를 했습니다. 무역 상사라고 하더라도 뭔가 조금 아직까지 물건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공비가 좀 나가고 있습니다. 20.3%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 스루풋은 5,124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78억 원이 많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은 여기 WCAI로 했어요. 상품이 물론 주종입니다만은 평가 충당금이 또 이렇게 있고 제품은 뭐 얼마 안 되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에는 반제품 및 제공품도 있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없어졌고 향후는 상품하고 제품만 있게 될 것 같은데 자동차 부품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 상품으로 처리할지 그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보겠습니다. 어, 왜냐하면 본인들이 다 그 물건을 그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해서 확보한다 뭐 이런 얘기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상품적으로 또 다 그 몰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직도 원재료가 좀 있는 걸 보면은 뭔가 만들고 있어요. 뭔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상품 쪽에서도 일부 가공이 뭐 들어가는 게 있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2,189억 원이 줄어들어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더 난 것으로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회사는 상품 매출원가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풀어서 이 WCAI의 이 변동액을 요게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는 그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 매출 원가 재료비가 그 30조 4,695억 원으로서 5.7% 증가했어요. 그리고 운영 비용은 18.5%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 비용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게 그 가공비가 되는데 가공비가 뭐 작은 금액이 아니네요. 1조 1천억 원대가 나갔습니다. 그러나 총 이 영업 제조 비용으로 볼 때는 4%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요게 이제 0.5%그 상승한 거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원재료비 및 그 상품 매입액이 주정이 되겠죠. 0.5% 내려갔다. 이렇게 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품 매입 가격은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반대로 얘기해서 항상 이렇게 이 가공비가 증가하는 쪽으로 될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매입한 거에다가 일정 마진을 붙여서 꼭 파는 게 무역 상사의 생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1단계는 제가 맞춰놓은 거니까 의미가 없고요. 2단계도 역시 그럼 마찬가지고 3단계 2022년도 거를 보면은 현금이 3,155억 원이 증가를 했다면은 상품이 3,155억 원만큼 감소하면 되는데 3,283억 원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127억 원의 재고자산이 어딘가 날라갔다. 어디에 날라갔습니까? 물어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평가 손실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 무역업에서 그 평가 손실 이런 거 꼭 굳이 작업을 해야 될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23억 9,1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게 뭔지 추적은 할 수 없었고요. 2020년도는 차이가 이 1,463억 원이나 나는데 포스코 SPS라고 그 이 자회사를 또 분할시켜서 나갔는데 그 재고가 1,439억 원이 1,443억 원이 그 재고 자산이 이제 넘어간 거죠. 그래서 또 차이가 그러면 맞아야 되는데 19억 원 더 적은 것으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 지난 2년간은 좀 그 현금 흐름표상으로도 이게 좀 불투명하다. 이게 무엇인지는 추적할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운영 비용 중에서 임금만 얘기를 하면은 1793억 원이 집행이 돼서 11.2% 증가했는데 직원 수가 43명 줄었어요. 어, 그 자회사를 넘겼을 때가 1271명이었는데 조금 더 줄었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조금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평균 임금은 1억 4,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역회사로서 그거에 상응한 전 세계를 누비는 그런 샐러리맨들로서 충분히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죠. 인상률로 따진다면 15.2%, 전년도에는 12.7%가 임금 인상이 됐었습니다. 스루프 타임즈를 하면서 일본의 임금이 안 오르고 어, 이 출산율 저하가 문제가 아니고 인당 국민소득이 안 오르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이 전체 그 기업은 어떤지 모르지만 대기업군은 에, 계속 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임금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볼 수 있겠네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재고 회전율이 47.5회전에서 77.5회전으로 무려 30회전이나 크게 그 상승을 했습니다. 이 재고 회전율이 계속 유지될지는 의문입니다만은 아, 여기까지 달성한 거를 계속 가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르픈율도 0.89%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그 동일 방향으로 다 증가를 하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투명회계 가정을 세웁니다. 그러면은 상품 매입 가격보다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이미 손익 그 스루프 손익계산서에는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하고 틀려가지고 쉽게 우리는 상품 매입 가격보다 마진을 한 1% 정도 더 붙여가지고 여기 지금 0.89니까 9%인데 한 1% 정도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한다. 나머지는 이제 경비 이런 성격이 되겠죠. 총 자산 회전율이 무역회사들은 당연히 제조업하고 틀려가지고 총 자산보다 3.5배 정도 그렇게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처럼 원재료 가격 추임이 제품 판매 가격 추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단가로 본다면 판매 단가에서 재료비 단가 빼면은 유통업은 그냥 재료비 단가를 상품 매입 단가라고 보면 되죠. 판매 가격에서 그 상품 매입 단가 빼면은 그게 스루프신 거와 마찬가지로 전체로 봐서 해도 되고 단가에서도 이퍼 단가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손익계산서에서 나와 있는 걸 보고서 원재료 가격 얘기보다도 원재료비 증가율이 5.7% 증가했는데 재료 비율이 96.4%였거든요. 그러면은 가격 상승 압박률이 5.5%인데 매출 증가율이 6.7%니까 매입 가격에 의한 이 압박 상승률보다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내려갔다기보다는 판매 가격에 비해서 원재료 상품 매입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거다. 이거는 순서가 어, 뭐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는 항상 상품 매입 가격보다 일정 마진을 꼭 붙여가지고 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논리도구로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보시기만 하고 이번에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현금 재무지표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7,489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속기업이 25%로 증가를 했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8,552억 원을 벌었습니다. 전년보다 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채권자한테 추가적으로 돈을 2,864억 원을 빌려서 50.2%가 됐어요.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이러면은 50%가 넘으면은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지는 선입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빨리 갚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에 40.9%였는데 2021년도에 급격히 오르고 그 다음에 올해 와서는 50%를 초과해 버렸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EM 최종 3,325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잃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현금 버퍼율, 그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3%로 증가했고요. 이익 잉여금률은 18.2%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 실적 대비 이 변동 요소를 감안해 가지고 예측을 하면은 2023년도에는 한 34조 원 하지 않겠냐. 그러면은 한 6,966억 원 정도 남는데, 에, 이게 어떤 납품 가격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판매 가격, 뭐 철강제라고 그러죠. 포스코 철강제를 판매한다. 어, 그 뭐 3,400만 원짜리를 판매한다. 이렇게 되면은 비율을 한다면은 54만 1천 원 정도 남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고가 10% 증가한다면 원가 회계는 이익이 더 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재고를 10% 줄인다면은 예, 뭐 이거 다시 100만 원 단위로 환원해서 7,245억 원, 아니 7,245억 원이 벌게 돼 있는 게 6,430억 원으로 한 815억 원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재고가 줄면은 일단은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재고 줄면은 이익이 준다. 이게 이제 원가 회계의 고질적인 문제겠죠. 그러면 재고가 증가해야 이익이 증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재고를 증가시킬 수는 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재고 회전율이 77.5회전 나왔다 그러면은 매우 높은 그 회전율이 되겠습니다. 슬풋 회계로서도 그 큰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로 상품이니까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판매 가격이. 그런데 스루프 쪽 입장에서는 한 이게 판매 단가라면 3,450만 원으로 50만 원을 더 받아야 됩니다. 사실상 이게 제조업하고 틀려가지고 유통 마진이니까 좀 더 이 스루풋을 올리기 위해서 50만 원이라도 더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영업의 영업력이 되겠죠. 거기다가 77.5회전 했었는데 80회전까지 한다면은 실제 매출은 다시 그 100만 단위로 와가지고 35조 6천억 원을 하게 되면은 이익은 3,945억 원 정도 남을 것으로 보고요. 재고가 또 3.3% 정도 감소한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하고 달라가지고 그냥 34조 5천억 했을 때 영업이익하고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주가는 22,200원으로서 크게 변동은 없어요. 400원 정도 내려갔는데 장부 가격 대비 82%선입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62.91%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이 10.15%, 외국인이 JP 모간이 눈에 띄는데 6.4% 내에 JP 모간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 종합무역 상사에 대해서 외국 자본이 크게 흥미를 못 느끼는 모양이에요. 워렌 버핏 옹께서는 일본 그 5대 무역 상사주를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는데, 나중에 그 일본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상 포스코 인터내셔널 분석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사실상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매출액 중에서 어, 이 무역 이 수출입업으로 버는 것도 있지만은 미얀마 가스전의 매출액 포션이 그래도 한 제 기억으로는 5% 이상 된다. 매출을 올리는데 에, 그 종합무역상사로서 석유 가스전을 개발해서 성공한 또 유명한 사례를 가지고 또 움직이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미얀마에서 나오는 석유 가스가 천연 가스가 우리나라한테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중국 애들한테 파는 거로 되어 있는 게 파이프라인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미얀마 가스전이 음, 중국으로 간다는 게 조금 좀 못마땅하긴 합니다. 그 가스전이 나온 걸 가지고 그 천연가스를 우리나라한테도 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미얀마 그 정치가 불안하고 뭐 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옛날에 그 아웅산 수지 여사가 그렇게 민주 여사라고 했지만은 그런 이 국가의 이익 때문에 로힝야족을 그 학살하고 그 지역이 또 그 석유 어, 해상에서 석유 가스전이 나오는 데기 때문에 중국에 팔면서 그 미얀마 경제가 좋아지니까 결국 아웅산 수지도 시진핑이하고 오빠 좋고 누이 좋고 그런 식으로 할래다가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미얀마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참 그 정치하고 경제란 것은 이제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쿠데타 정권이 어느 편인지는 아직 그 색깔이 불분명합니다만은 아웅산 수지 여사를 체포했다는 의미에서는 완전한 중국 쪽도 아닌 것 같다 하는 느낌도 좀 있긴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